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이 맑겠지만 강원도와 경북은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드라마 산업이 마냥 잘 되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오히려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K-드라마 위상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제작 현장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원도심을 대개조하겠다면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도 함께 언급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5회 연속 동결 발표 났는데요. 네. 지금 또 주목할 점이 올해 말까지 3번 정도 금리를 내릴 것도 이제 시사를 했거든요. 이걸 좀 주목하는데, 페드,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하죠. 정례 회의를 열고 연 5.25에서 5.50%인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이 페드는 금리 전망을 이제 점으로 표시한 이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말 이제 전망치를 공개하는데요. 올해 말 금리 수준을 연 4.6%로 예상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에 이제 4.6%로 잡은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를 한 건데요. 이 현행보다 0.75%포인트 낮은 수치인 거니까요. 네. 지금 연내에 한 3차례 정도 0.25%포인트씩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 그렇게 좀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시사를 한 겁니다. 네. 당초 시장에서는 올해 말 금리 수준이 다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페드는 이를 깨고 일단 유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기준금리 발표 이후에 나온 그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이 주목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예,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이제 인플레이션 완화에 자신감을 좀 보였는데요. 이 성장률 전망치는 올리고 실업률 전망치는 낮추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파월 의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이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 네. 또 금리가 최고치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면 어느 시점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약간 좀 울퉁불퉁하다고 하나요? 오락가락한 점이 있다면서 언급을 했는데 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 과거 정책 사례가 한번 보여준다. 뭐 이렇게 네. 조금 말을 했습니다. 이 실업률과 같은 노동시장도 이제 영향을 주거든요. 네. 이 파월 의장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임금 상승세가 완화하고 구인이 감소하고 있다. 이 노동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지만은 FOMC 참석위원들은 노동시장 재균형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지속해서 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자,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증권시장 분위기가 반등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이제 환호와 폭죽을 쏘아 올렸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에서 인플레 완화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지수가 이제 상승폭이 좀 더 커졌습니다.
이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일보다 1.03% 오른 39,512.13에 마감했고요. 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전일보다 0.89% 상승한 5,224.62에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1.25% 뛰었고요. 최근 그 급락했던 비트코인도 한 6만 7천 달러 이렇게 급반등을 했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훈풍을 불었는데요. 네. 코스피가 이제 전장 대비 64.72포인트 2% 넘게 뛰어 올라서요. 네. 2,754.86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자, 그 과일 값이 많이 치솟으면서 지금 가계 경제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정부에서는 바나나와 오렌지를 대량 공급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해외에서 직수입한 이 오렌지, 바나나 이런 수입 과일이 20% 할인된 가격으로 오늘부터 지금 대형마트에 공급을 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또 여기에 더해서 자체 할인을 좀 했거든요. 그럼 최대 30%싼 값에 소비자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겁니다. 바나나 1,140톤, 오렌지 620톤 해서 이제 직수입을 한 거고요. 사과와 배를 대체할 과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물량을 풀고 파인애플과 망고도 어쨌든 다음 달까지 집중적으로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수입 과일 할당 관세 물량이 현재 76,651톤인데요. 지금 수입 과일 가격 지금 하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바나나 소매 가격만 보더라도 1월 중순 100g에 한 333원이었거든요. 네. 이달 중순에는 327원, 1.8% 떨어졌고요. 오렌지도 한 달 사이에 지금 3.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수산물 가격도 덩달아 뛰는 것 같던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 또 나왔습니까? 예, 지금 수산물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또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네. 오늘 그 강도영 해수부 장관이 부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을 감안했을 때 3월 이제 이번 달이죠. 올해 수산물 물가 관리 골든 타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세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3월에 좀 할인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정부 비축 물량도 이제 할인 방출하겠다. 물가 관리 역량이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 수급 불안 품목이 이제 오징어 이런 주요 어종들이 있는데 4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이 되면은 수산물 물가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해수부에서는 어쨌든 지금 물가 관리가 계속 되도록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이제 그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 있어요. 네. 환급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소비자에게 이제 구매 금액에 따라서 최대 2만 원 한도로 지금 환급을 해줘서 그 수산물 계속 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처를 막론하고 그 물가 방어 최전선에 나선 것처럼 보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농축산식품부가 아무래도 제일 과일 문제 주무부처여서 좀 전선에서 뛰고 있는데요. 송미령 장관이 또 오늘 오후에는 소비자 단체의 간담회를 갖고 좀 합리적인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조금 전에 이제 놀랐던 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네. 용산역에 있는 한 대형마트를 또 찾은 거예요. 근데 왜 놀라셨어요? 보통 이제 그 굵직한 산업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네. 일일이 뭐 시장이나 그 중기부 장관이 아닌 이상 산업부 장관이 간 건 좀 놀랐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과일 대형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수입 과일 확대 이런 노력을 하는 만큼 좀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통업계가 지속적으로 좀 할인 행사를 해달라 이렇게 좀 당부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지금 물가가 그만큼 민심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분양형 실버타운 네. 이 6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내년에 다시 도입되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네. 지금 분양형 실버타운이 2015년에 폐지가 됐어요. 내년에 재도입하는 건데요. 네. 현재는 임대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노인복지주택 그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한해서 분양도 가능하게 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 발표고요. 네. 과거에는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의 실버타운을 그 지은 다음에 분양 혹은 임대하는 것 모두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2010년대 들어서서 그 경기도 용인에 뭐 스프링 카운티 자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분양형 시니어타운 집중 공급됐는데 그때 고령층이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일반인들한테 이제 뭐 분양 가능하다 이런 식의 사기가 기승을 한번 부렸어요. 네. 또 무분별한 전매로 인한 투기 수요 유입 문제 이런 게 또 불거지면서 정부가 골치 아프니까 그냥 폐지하자. 분양형이 폐지가 됐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인구 감소 지역을 위주로 해서 예전처럼 땅값의 급격한 상승 등의 우려가 없는 곳에 한해 분양형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지역을 보면은 뭐 부산 동구, 서구, 경기도 가평, 연천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제한 요건을 폐지해서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입소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10년 만에 이렇게 그 부활하게 된 배경이 있겠죠. 예.
민간 분야에서는 이제 사업성이 안 되면은 좀 그 시장 자체가 죽는 결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실버타운이 딱 그랬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업자의 그 자금 회수 기간이 짧은 분양형이 사라지니까 실버타운 공급 자체가 이제 정체되는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2022년 기준 국내 시니어타운은 이 전국 39곳 8,840가구 규모에 불과한데 지금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는 이 지금 이거 비교하면은 우리가 너무 한 전체의 2%밖에 안 되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이제 고령층 65세 이상 고령층이 우리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네. 그런 걸 보면은 이거 좀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 좀 이런 분석이 나와서 네. 정부가 어쨌든 연말까지 과거 지적됐던 부작용을 해소를 하면서 보완을 하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뭐 원주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에 대한 주제였는데요.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이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이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그 일부 고급 실버타운이 너무 그분들은 이제 많이 좀 있긴 한데 많은 어르신이 누리기에는 좀 장벽이 높다. 그렇죠. 비싸죠. 네. 합리적인 가격으로 좀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000호씩은 짓고 있는데 한 3,000호씩 건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3월 27일 수요일에는 안순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열립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문자 남겨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4시 16분입니다. 지난해 문화예술 저작권의 무역수지 흑자가 처음으로 연간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K-드라마 등 전반적인 K 콘텐츠 수출 호조 덕분인데요. 반면에 국내 드라마 제작 편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볼까요? 한류 콘텐츠 전문가이신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출입은행이면 여기서 가까운 네, 거 걸어왔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 해외경제 연구하시면서 최근 그 한류 외전이란 책도 출간하시고 이제 한류 콘텐츠 전문가로 이렇게 활약 중이신데 수출입은행하고 해외경제, 네, 그러니까 한류 콘텐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듯 모를 듯 하실 예.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이고요. 네. 정책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수출 상품에 대해서 여신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드라마도 제작에 여신을 제공하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동백꽃 필무렵. 여신이면 이제 대출해 준다는 네, 대출. 거죠. 네. 네, 동백꽃 필무렵의 제작비도 저희가 아마 빌려드린 걸로 알고 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연구소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제 한류 수출이 전체 수출에 기여하는 바가 되게 크거든요. 특히 네. 요즘 식품, K푸드 네. 또는 화장품, K 화장품 이런 것들 많이 수출 늘어나고 있는데 한류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수출이 같이 늘어나는 효과들이 있어서 그렇죠. 이런 것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전은 한류 했는데 요즘은 K-팝, 뭐 K-드라마 이렇게 앞에 다 K를 붙이더라고요. 그렇죠. 차이가 있는 건가요? 결국 같은 거. 결국 같은 거긴 한데요. 그렇죠. 약간 네. 단어의 유래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통 한류라고 하면 그 1997년에 그 중국에서 CCTV에서 한국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네. 그때 굉장히 성공을 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한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류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H.O.T라든가 우리 K-팝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한국의 대중음악들이 이제 아시아권에서 되게 성장을 했죠. 근데 이때 J-팝에 대비해서 K-팝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네. K-팝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해오고 한류 드라마도 계속 유지를 해오고는 있었는데요. 네. 2016년에 이제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킹덤,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드라마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선보이게 됐죠. 네. 이렇게 되니까 그 약간 북미 유럽권에서 이제 한류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잖아요. 어렵죠. 발음도 힘들죠. K 웨이브라고도 했는데 이 드라마들 이제 K 드라마들이라고 해서 기존에 성공했던 드라마들, 한류 드라마들, 최근에 넷플릭스 등을 통해서 성공한 드라마들 K 드라마라고 약간 분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성격은 약간 달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K 드라마를 비롯한 K 그 콘텐츠 덕분에 지난해 문화예술 무역 흑자가 뭐 역대급을 기록했다면서요? 얼마나 기록한 거죠?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23년에 그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가 한 네. 1억 8천 불 정도 흑자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이 분야는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 분야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계속 적자를 유지해 오던 분야였고요. 네. 이 지식재산권 분야 안에 이제 문화예술 저작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분야에서 이제 11억 달러 정도가 흑자를 본 거죠. 이제 수지가 흑자라는 건 사실 수출보다 수입보다 수출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수지 맞는 장사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나라 콘텐츠 같은 것 그러니까 그 문화예술 저작권에 포함되는 콘텐츠들이 수입이 수출보다 많았었는데 네. 이제 수출이 더 늘어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네. 효과가 나온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지로 얘기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수출로 얘기 한번 네,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콘텐츠 수출 얼마나 하나 이렇게 보면 아직 23년 수치는 안 나왔고 2020년 22년 수치가 있는데 이게 콘텐츠 수출액이 지금 134억 달러 정도 네.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 134억 불이면 어느 정도인가 네. 약간 가늠이 안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작년에 전체 수출액이 한 6,300억 불 정도예요. 그럼 한 2%밖에 되지는 네. 않아요. 네. 크지는 않지만 이게 2%라고 결코 적은 게 아닌 게 가전 수출보다도 높고 컴퓨터 수출보다도 높고 그래요. 예, 그리고 섬유보다도 높아요. 그런 거군요. 네, 굉장히 아직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고 뭐 분야별로 보면 게임이 좀 비중이 높긴 한데 네. 게임이 한 67%라서 비중이 높긴 한데 그 다음으로 이제 높은 게 음악, 방송. 그래서 네. 음악이나 방송 수출액이 한 대략 10억 불 정도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네. 요 두 분야의 그 수출액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번에 그 문화예술 저작권 수지도 아마 흑자가 되는데 기여했던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문화예술 저작권 하면은 이제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뮤지컬 같은 것들의 방영, 복제, 배포에 예. 관한 독점적인 권한이다라고 이제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거 다 합해가지고 예, 예.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제 K-팝하고 K-드라마가 이제 수출 굉장히 늘어나는데 큰 효과를 줬는데요. 네. K-팝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우리가 이제 BTS 이후에 엄청나게 K-팝의 기반이 커진 것도 있고 네. 수출을 하려고 보면 사실은 음반 같은 게 많이 팔려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음반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 구조는 아니었어요. 근데 K-팝의 특징이 팬들이 음반을 굉장히 많이 사는 네. 구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나라 음반들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팔렸고요. 네. K-드라마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글로벌 OTT에서 굉장히 네. 많이 구입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수출액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흑자 수지도 좀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K컬처가 각광받고 있고 OTT 플랫폼 확대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이제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요. 영상 콘텐츠 수요가 많아졌으면 공급도 늘어나는 게 자연스러운데 실제로 보면 드라마 제작 편수는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녁 시간대 드라마가 이전보다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드라마는 조금 줄어들었죠. 예. 이게 이제 약간 표현이 다른 문제인데 제작 편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제작 기반은 훨씬 더 넓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제작비는 훨씬 늘어났는데 네. 편당 제작비가 늘어나면서 제작 편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략 2010년대 중반 정도에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한 드라마를 한 100편에서 한 110편 정도 만들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고 하면 KBS, MBC, SBS 같은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봤기 네.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TVN이나 그 JTBC 같은 종편에서도 방송을 드라마가 하게 되면서 이제 네. 드라마가 좀 늘어나게 됐죠. 그리고 또 넷플릭스 같은 OTT들이 늘어나면서부터 또 드라마 생산이 또 많아졌어요. 그래서 네. 2022년에는 한 140개까지 아. 제작 편수가 확 늘어나게 됐고 네. 일단 사주는 데가 많아지니까 제작 편수도 늘어나고 제작비도 같이 늘어나게 됐죠. 네. 그래서 제작비도 좀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
추세였는데 방송국 입장에서는 약간 같이 절감하고 계시겠지만 광고가 많이 줄었잖아요. 여러 가지 매체가 생기면서 네. 인터넷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네. 방송 광고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 늘어나는 제작비에 맞춘 그러니까 드라마의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니까 편당 가격이. 예, 네. 그거를 그대로 사주기가 되게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방송사에서는 기존에 편성하던 것보다 그 드라마들을 조금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고요. 네. 그럼에도 2023년에 약간 줄어들었다고는 해도 한 125편 정도가 제작이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그 방송사는 조금 구매력은 떨어졌지만 네. OTT 같은 곳에서 많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제작 편수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제작비는 크게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게 이제 편수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기존에 한 10년 전에 비해서 제작비가 4배, 5배 정도 이상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제작비가요? 예. 그러면 네. 사실 제작 편수 한 10편 줄어드는 것보다도 제작비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거라서 이 편수는 지금 제작비 상승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당 한 4, 5억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편당 한 20억 이상 30억 가까이 넘는 드라마들도 많이 나오고 왜 있거든요. 이렇게 된 건지 구조가 어떻게 변하길래 이렇게 된 거예요, 박사님? 일단은 사려는 곳이 많아진 게 제일 크죠. 옛날에는 드라마를 사주는 곳이 우리나라 네. 드라마를 사주는 곳은 방송국밖에 없었어요. 네. 방송국에서는 보통 어떤 식으로 가격을 책정했냐면 방송사에서 볼 때 줄 수 있는 제작비가 있잖아요. 네. 이게 편성비라고 해서 제작비를 주게 되는데 대략 전체 제작비 한 70%에서 80% 정도를 제작비로 줘요. 네. 편성비로. 그리고 나머지 한 모자란 20%에서 30% 정도는 그 제작사가 알아서 PPL을 유치하든지 광고를 유치하든지 아니면 OST 같은 것을 네, 판매하든지 네. 이런 걸 통해서 충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드라마 방송국에 팔면 끝이에요. 마진이 남기도 되게 힘들었어요. 겨우 네, 100% 네. 맞춰서 만드는 정도였는데 이제 넷플릭스가 2016년부터 우리나라 드라마들을 사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이 넷플릭스에서 가격 체계가 조금 달라요. 방송국과는 달리 얼마큼 제작비가 드는지 한번 계산해 오세요 해요. 그럼 네. 계산해서 오면 여기에 한 10%에서 한 15% 정도의 마진을 확실하게 붙여서 이익은 보게 해주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보장을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제작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넣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못했던 걸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제작비를 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혹시 인테리어 공사 해보셨어요? 집에 해봤어요. 예, 그 견적서 나오는 거 보면 무슨 비용하고 인테리어 사가 한 10% 마진 네, 마지막에. 붙여서 1,000만 원짜리 공사면 1,100만 원이 네. 했잖아요. 근데 지금 넷플릭스가 가격을 이런 식으로 해주다 보니까 네. 만약에 공사를 1,000만 원짜리 하는 것보다 2,000만 원짜리 공사를 많이 그러면 하면 200이 남으니까. 200만 원을 마진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작사 입장에서도 제작비를 좀 충분히 써서 우리 마진도 좀 늘리고 더 수준 높은 드라마들을 만들어 보자. 이런 욕구들이 생겨날 수밖에 그렇게 없는 우리가 거죠. 생각할 땐 좀 많이 늘렸는데 해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큰 돈이 또 아닐 수 그렇죠. 있죠. 해외 입장에서 볼 땐 미국이나 영국 드라마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한 4분의 1, 크게는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해외 유통사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격을 주고 충분히 살만하니까 네. 그 가격에 사주는 더구나 거고. K 드라마가 인기니까. 그렇죠. 네. 그 넷플릭스 같은 그 차트, 세계 차트를 봐도 그 전 세계 차트를 봐도 1위에서 10위까지를 보면 미국, 영국 드라마 빼고 네. 꾸준하게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국가별 차트로 들어갔을 때 아시아 차트 들어가면 10위권 안에 7, 8개 이상이 한국 드라마로 되어 있는 나라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러면 넷플릭스 같은 데 입장에서는 한국 드라마들은 이 정도 가격에 충분히 사도 수익이 굉장히 높게 나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높은 가격을 주고 살 여력이 있어요. 그럼 한국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서 해외에 판매하면 사실은 이익은 이익이죠. 근데 네. 문제는 우리가 만든 모든 드라마들을 다 넷플릭스에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사줄 수 있는 그 개수가 한정이 돼 네.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넷플릭스에도 팔고 뭐 티빙에도 팔고 웨이브에도 팔 텐데 다 같은 작가, 같은 배우들을 써서 만들다 보니까 경쟁은 같이 되는 거죠. 네. 해외 구매사는 훨씬 돈을 많이 줄 수 있고 네. 국내사들은 사실 그 정도의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을 줄 수 없단 말이에요. 네. 경쟁은 같이 되는데 이쪽은 돈을 많이 줄 수 있고 이쪽은 돈을 주기가 어렵다. 네. 이렇게 되면
그 배우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나는 넷플릭스에서 주는 가격만큼 받겠습니다. 뭐 자주 찍지 않고 그냥 한번 그쵸. 제대로 주는데 하겠다. 네. 그리고 네. 배우들 같은 경우는 일단 한 번 받은 가격이 내 기준 가격이 돼요. 네. 나 넷플릭스에 나간 드라마 찍었을 때 한 50억 원 받았어. 그러면 네. 다른 드라마를 찍을 때도 나의 기준 가격은 50억 원이야.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그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세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더- 배우들 입장에서는 그런 드라마를 찍는 게 좋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넷플릭스 이외에 판매하는 국내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배우들 단가가 너무 높아져서 굉장히 제작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고요. 그럼 한 편 제작비에서 어느 정도가 이 정말 유명 배우 주연급 배우들한테 가는 거예요? 보통은 드라마 한 편, 그러니까 예. 뭐 16부작이라고 해도 이제 편당을 얘기하는데요. 편당 제작비에서 한 절반 정도가 그 스타급 배우들, 뭐 주연급 한두 명 정도의 배우 출연료가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해요. 그럼 옛날에 한 6억 원짜리 드라마였다면 3억 원 정도를 이제 스타급한테 주는 거였는데 네. 요즘 아까 말씀드린 숫자대로 보면 한 편에 10억 원, 20억 원씩 되는 드라마들도 늘어났잖아요. 네. 만약에 20억 원 드라마라면 10억 원 정도를 스타급 배우들한테 주는 이런 형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다 지금 보니까 이게 회당 말씀하시는 편당 그렇죠. 말씀하시는 회당인 거죠? 거죠. 예. 그럼 우리 그 유명한 배우들의 편당 출연료가 근데 이게 한 명은 아니고 아, 네. 두세 명 합칠 때 그런데 한 명씩 요즘 10억 원씩 받는 배우들도 생겨났어요. 7억 원에서 10억 원씩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단 유명한 배우를 데리고 같이 해야 더 인기가 있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네, 네. 배우 경쟁이 치열해지면 점점 더 몸값은 올라가는데 그렇죠. 제작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작비가 점점 올라가고 있게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과연 그렇게 스타들을 꼭 채용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렇게 안 하고 좀 더 싼 배우들을 써서 만들면 더 뭐 질 좋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네. 이 문화산업에서 스타는 사실은 합리적이진 않지만 다 용인이 되는 분야예요. 네. 경제학에 슈퍼스타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슈퍼스타는 일반적인 수요 공급하고는 조금 맞지 않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스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일단 스타를 채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게 네. 일단 대체 불가능성. 네. 이 배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이 배우를 캐스팅 못한다고 이보다 못한 배우들 한 2명으로 대신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체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리 영화도 그렇고 OTT도 그렇고 그냥 요금 내고 보잖아요. 근데 더 비싼 스타가 나왔다고 더 비싸게 요금을 내는 게 아니죠. 영화표도 똑같고 OTT 가격도 소비자 똑같잖아요. 가격은 결국 큰 차이는 네. 없으니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쏠림 형상이 굉장히 커요. 네. 내가 기왕이면 같은 돈을 냈는데 더 좋은 사람 거 보고 싶어 이런 생각 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문화산업은 사실은 그 탐색하는데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잘 즐기려면 지식이 많아야 돼요. 네. 제가 뮤지컬을 잘 모르는데 나 갑자기 뮤지컬을 보려고 해. 그럼 어떤 거 봐야 어디서부터 되지? 시작하지? 네, 네. 어떤 배우가 중요하지? 어떤 작품이 좋지? 생각해야 되는데 누군가 여기서 조승우 배우 나오는 거 그거 좋아 라고 하면 그래? 하고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스타들이 있게 되면 그런 탐색 비용도 줄여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스타를 안 쓸 수 없다 지금 그런 그쵸. 말씀이신데 한번 올라간 배우 몸값을 뭐 이렇게 깎기도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시장 원리상 글로벌 OTT처럼 더 많은 출연료를 받는 쪽으로 가는 걸 또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이 출연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네. 이거가 좀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 해결 방법은 되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네. 지금 상황 말씀드렸듯이 이게 해외 유통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해결 방법은 되게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항상 스타의 가격은 비싸긴 비쌌거든요. 근데 왜 요즘 들어서 이렇게 스타의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됐는가? 네.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바뀐 흐름이 있기는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옛날에는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들을 살 때 사실은 스타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해외 입장에서 보면 스타든 스타 아니든 사실 큰 차이가 없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별로 그렇게
큰 스타 채용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K 드라마의 위상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굉장히 스타 채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미리 OTT에서 비싼 배우들을 확보해놓고 기획을 같이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배우들의 가격은 이미 높아지게 되는 그런 네. 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약간 또 좀 다른 흐름인데 최근에 OTT 드라마들이 조금 짧아지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보통 16부작이 되게 많아요. 요즘은 좀 짧아지는 추세던데요. 살짝. 근데 16부작이 사실은 방송사들이 원하는 길이었어요. 네. 약간 16부작이면 한 2달 정도 되는데요. 네. 2달 정도 돼야 이제 광고를 잘 붙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16부작을 원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빨리 감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고 요약본 보고 그러다 보니까 네. 16부작씩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졌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줄여나가다 보니까 8부작, 12부작 이렇게 줄이는 드라마들이 많아졌는데 배우들은 16부작에 나가든 10부작에 나가든 사실 노력에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나간다는 게 중요한 그쵸, 거니까 전체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비슷해야 된다. 네, 이렇게 예. 생각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16부작 때 받았던 비용을 8부작 때 그대로 받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그러면 이제 또 편당 제작비가 또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네. 어쨌든 문화예술분야 역대급 무역 흑자지만 지금 어쨌든 좀 거품이 아니나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거품 경고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품질도 높이면서 거품도 많이 생기지 않으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은 뭔지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은요. 일단 가격은 약간 제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상황은 맞기는 해요. 네. 특히 스타일 가격 같은 게 너무 올라갔다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제 자리를 잡아가게 되긴 할 텐데 네. 제작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은 조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해요. 일단 우리나라 드라마들을 사줄 곳이 이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네.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기도 하고 네. 일단 스타 가격을 제외하고서라도 우리가 이제까지 그 미국과 영국과 비교할 때 굉장히 가성비로 성공을 했었어요. 드라마들이. 네.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가성비에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이제 스태프들 인건비라든가 네. 또 우리가 그 촬영 일정 같은 것도 굉장히 가혹하게 짜서 굉장히 싸게 만드는 구조였는데 이것도 좀 정상화가 돼야 되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제작비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는 저는 어쩔 수는 없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K 드라마들이 이렇게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려면 계속 좋은 인력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인건비도 계속 높여가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제작비가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드라마의 수익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드라마의 수익성을 높이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은 해외에서 해외 판매라고 하면 이제 해외 넷플릭스 같은 OTT에다 판매하는 네. 거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유통을 우리가 직접 파는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OTT들이 직접 해외 유통을 하는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우리나라 드라마들을 이제 세계적으로 여러 작은 OTT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여러 번 파는 식으로 해서 좀 판매를 다각화해서 드라마의 수익성을 높이는 식으로 가는 게 맞지. 네. 지금의 제작비를 낮추는 식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제작비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수익을 높여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지금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K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좀 말씀 들어볼까요? 네, 과거에도 그 드라마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들은 좀 있었어요. 근데 좀 규모가 작아서 한 100억 원짜리라고 하면 이 펀드들의 또 귀하게 어떤 게 있냐면 한 번에 10% 이상 한 드라마에 투자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100억 원짜리 펀드면 한 10억 원밖에 투자를 못 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편당 제작비가 20억, 30억이 되니까 너무 규모가 작잖아요. 그래서 네. 펀드의 좀 규모가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걸 반영해서 이제 이번에 펀드의 규모를 좀 크기 위해서 펀드를 크게 좀 조성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중요한 과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에 투자를 하려면 수익이 낮게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 판매 다각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수익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이 펀드가 조성되기도 힘들 정보 재원은 수 당장 있거든요. 6천억 중에서 800억 원이면 나머지 민간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쵸. 수익성을 예상하지 않으면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게 다 무조건 만들기보다는 이제 판매를 어떻게 다각화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네, 시간 좀 제약이 있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주간 집값 동향 먼저 살펴볼까요? 네, 3월 11일입니다. 3월 2주차 한국 부동산은 통계인데요. 제가 오늘 지하철역 내려가지고 이제 여의도 잠깐 걸어 오늘 3월 21일인데 무슨 그 통계에 맞습니다. 네. 3월 21일자 통계고요. 아, 네. 네, 3월 3주차 이제 한국 부동산은 통계입니다. 네네. 제가 오늘 지하철역 내려가지고 이제 걸어오다 보니까 완전 봄 기운을 제가 느꼈거든요. 네. 아, 봄이 드디어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주간 통계를 보면 아, 부동산 시장도 이제 봄이 오는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 정도로 좀 변화가 그래요? 있습니다. 일단 매매 시장부터 한번 볼 텐데요.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주가 전국이 마이너스 0.05%였는데요.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3%, 0.02%포인트 하락폭이 축소가 됐고요. 수도권은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2%, 지방은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4, 서울은 마이너스 0.01에서 0%, 이제 마이너스 떼고요. 0% 보합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한 2, 3주 정도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 주 흐름을 보면 최근 한 달 동안 주간 통계 변동률을 감안해 보면 가장 많이 하락폭이 축소가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전세 시장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국은 0.02, 0.02 동일하고요. 수도권은 0.06에서 0.07, 서울은 0.08에서 0.07 소폭 상승폭이 축소가 됐는데 또 176개 지역을 항상 조사를 하잖아요. 부동산원에서. 내용을 보면 상승 지역이 지난주가 32개였는데 이번 주는 42개로 10개가 늘어났고요. 하락 지역은 140개에서 123개로 17개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좀 봄 기운이 좀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서울시장만 보면 이제 0% 보합이 됐는데요. 부동산원 통계에서 이제 그 정리되는 내용 이렇게 네. 보면 매번 뭐 혼조세다 보합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번 주 내용을 보면 매수 문의 소폭 증가, 일부 단지는 매도 희망과 상향 조정으로 상승 거래 발생하고 있고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내용만 보면 지난주보다는 좀 더 봄 기운이 느껴지고요. 일단 한 앞으로 한 2, 3주 정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거 좀 여쭤볼게요. 뉴 빌리지요? 네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영등포구 인생토론회에서 뉴 빌리지 사업을 통해서 서울 원도심을 대개조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는데 네네. 대개조면 아주 크게 바꾸는 거죠. 일단 뭐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대개조라고 하니까 이제 내용을 들으면 엄청난 큰 변화가 느껴지는데요. 일단 뭐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네. 내용 자체를 보면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간, 거주, 품격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 주제 공간을 보게 되면 뉴 빌리지라는 이제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뉴홈이라고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공공 분양 주택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분양을 해주는 게 뉴홈이라면 뉴 빌리지면 이제 느낌이 오죠. 빌리지 마을이잖아요. 새로운 마을을 조성하겠다는데 어떤 마을이냐면 전면 재개발이 좀 어려운 구역들, 노후 지역들 중에서는 전면 재개발은 어려운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주거 환경이 굉장히 나쁘니까 아파트 수준의 주거 환경을 갖춘 가능한 주택을 좀 공급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좀 공공이 좀 지원을 해줘서 기반 시설이라고 하죠. 뭐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편의 시설을 좀 개선하는데 집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거주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하겠다. 세부담을 좀 낮춰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세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든든 전세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게 든든 전세 주택이요? 네네 든든 전세 주택인데 왠지 좀 든든하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공공이 직접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요 서민한테 시세의 90% 수준으로 낮게
그러니까 공공이 임대인이 되는 거고 세입자한테 저렴하게 공급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네. 2년간 전세는 25,000호, 월세는 75,000호 해서 총 10만 호의 든든 임대주택을 공급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건설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주택을 그렇죠. 민간한테서 매입해서 네네. 정부가 공공으로 네, 임대를 해주겠다.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해주겠다는 거고요. 네. 세 번째 이제 품격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문화공간, 문화예술공간을 좀 창출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서울의 당인리 화력 발전소 있잖아요. 네, 네. 그 내용을 문화창작 발전소로 재공간화하고요. 서울역의 김무사 수송대, 남산 자유센터를 복합 문화공간으로 좀 만들어주겠다. 이런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뉴 빌리지하고 아까 뉴홈하고도 다르고 네네. 뉴타운하고도 다른 거죠. 제가 타운보다는 좀 작은 것 같고 홈보다는 홈이 여러 개가 빌리진 것 같고 일단 그런가요? 뉴홈은 이제 공공 분양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LH나 이렇게 3기 신도시 같은 곳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해주겠다는 거고요. 네. 뉴타운은 이제 예전에 있던 내용인데 재개발인데 큰 규모로 전면 구역을 정해서 아예 밀어버리고 완전 새 아파트, 새 마을을 만들어버립니다. 도로, 학교 모든 걸 새롭게 만드는 게 뉴타운이? 뉴타운이고요. 네. 이번에 뉴빌리지는 뉴타운보다는 좀 약한 개념입니다. 전면 재개발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우리 과거의 도시재생 뉴딜처럼 네. 좀 도시재생의 업그레이드 버전 정도. 그러니까 전면 재개발은 아니고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는데 정비 사업 구역 이외 바깥 지역들도 공공이 지원해줘서 주차장이나 도로 같은 걸 좀 보완해주고요. 공공시설 내부에도 공공이 지원해줘서 조금 더 생활 편의시설, 아파트 수준의 좀 편의시설을 만들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좋은 내용 같은데 일단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 마련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고 또 네네. 뭐 기시감이랄까요? 이전에도 뭐 이런 계획 같은 게 계속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 좀 약간 복잡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있었죠. 제가 앞서서 이제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요.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때도 했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1호 부동산 정책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었습니다. 오, 네. 1년에 10조씩 5년 동안 10조요? 네네 네. 5년 동안 50조 원을 쏟아부어서 전면 재개발이 아니라 보존을 하는데 그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도로도 넓히고 여러 가지 생활 개선 작업을 하겠다는 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이게 제대로 됐었던가요? 느낌이 잘 안 오시죠? 네, 그 얘기는 와닿지가 제대로 않아서. 되지 네. 않았다는 겁니다. 네. 제대로 됐으면 우리가 이제 삶에서 좀 체감을 하는데 일부 지역들은 좀 도움을 됐을 수는 있는데요.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뭐 마을 벽화 같은 거 그려주고요. 재래시장의 뚜껑 비에 안 맞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지붕. 그렇죠. 지붕 만들어주고 앞치마 좀 나눠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큰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제가 그 어떤 사례를 하나 들면 그 창신동에 이제 네. 이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면서 빨래방을 만들어줬거든요. 네. 빨래방을 만들어줬는데 빨래터가 아니고 빨래방. 빨래방. 네, 기계 들여놓고 기기 빨래 들여놓고요. 네. 세탁기 넣어주고 네, 했는데 네. 그게 주민들이 생활 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남는 공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데 제일 높은 곳에 빨래방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빨래 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 네. 내용이 나왔는데 주민들이 할머니들이 무릎이 아파서 빨래를 들고 올라갈 수가 없어서 사용을 못 한다고 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좀 낭비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요렇게는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실질적으로 우리 아파트 정도의 생활 편의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지원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네.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가장 그렇죠. 걱정되는 네. 부분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송도 국제도시 좀 다녀왔거든요. 네. GTX-B 착공식이 있어서 네. 좀 분위기 어떤가 다녀오니까 의외로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냐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발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민생 토론회하고 여러 가지 호재들 발표를 하다 보니까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이 됐고 이 뭐 1,000조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모으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될까에 대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뉴빌리지도 좋고 다 좋은데 좀 실현 가능성을 부분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얼마나 제대로 되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좀 네. 제대로 하기를 간절히 좀 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하겠다고 지금 네네.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얼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잖아요. 안이. 네네, 발표됐습니다. 근데 올해 대충 한 1.5% 정도 오르는 거예요. 포인트 정도? 네네, 맞습니다. 1.52%가 소폭 상승하는 거로 발표가 됐고요. 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아. 이게 지금 열람을 하고 있고요. 네. 이의 신청을 받아서 이제 4월에 최종 확정을 하는데 네. 거의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1.52% 전국이 그런데 2005년 이후에 6번째로 이제 낮은 상승률이고요. 네. 작년은 좀 하락폭이 컸죠. 작년은 마이너스 18.63%였고요. 이번에 1.52%인데 서울은 조금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3.25%. 네. 작년에 집값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국보다는 서울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경기도는 2.22%고요. 인천은 네. 1.93%. 부산, 대구나 이런 지방들은 마이너스 4.15, 마이너스 2.89%입니다. 네. 그러면 서울이 제일 많이 올랐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대략적으로 세금 부담은 그러면 3.25%면 얼마나 오를까요? 일단 뭐 시뮬레이션 결과가 좀 나왔는데요. 네. 이제 아파트 예를 들어서 고가 아파트부터 먼저 예를 들면 반포자이라는 강남의 아파트 전용 84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올해 공시 가격이 22억 4,6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작년에 834만 원 냈는데요. 올해는 942만 원 정도로 뭐 한 108만 원 정도 늘어날 것 이 같고요. 보유세가 그러면은 뭐예요? 재산세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거죠? 금액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억 정도 공시가격 10억 9,400만 원 정도의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243만 원에서 254만 원으로 한 11만 원 정도 네. 소폭 늘어나는 수준이니까 요 정도 그냥 소폭 늘어난다.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하겠다. 네.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러니까 시세에 맞게 그 현실화율을 해서 계속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거 네네. 자체를 없애겠다는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네. 드리면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라고 한다면 시세가 만약에 10억이면요 한 70% 정도 됩니다. 대략. 7억 네. 정도 대략 네. 그 정도 되는데 현실화율이 뭐냐면 이게 공시가격이 낮으니까 세금 부담이 너무 좀 낮지 않느냐. 좀 시세가 있고 요즘 얼마나 조사가 잘 되는데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세금 더 내야지. 맞습니다. 네. 그런 논리로 이거 너무 부족해. 갑자기 올리면 부담이 되니까 2030년까지 90% 수준까지 올리겠다라는 내용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값이 5% 오르면 공시가격이 5% 오르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더 올리겠죠. 90%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집값이 한 해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네네. 또 갑자기 코로나 겹쳐서 확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90%로 올려놨는데 가격은 그보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반대의 맞습니다. 경우도 생길 반대의 수 있고. 경우가 있죠. 공시가격의 존재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월 1일 기준으로 이제 공시가격을 책정을 하는데요. 네. 1월 1일 기준에 10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집값이 3억이 떨어졌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2022년에 그런 일 겪었잖아요. 맞습니다. 또 네. 반대로 뭐 13억, 14억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공시가격으로 이제 가격을 내리게 되면 변동폭에 대해서 그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공시가격이라는 그 존재의 이유가 생기는데 또 반대의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너무 또 더해야 되는데 좀 많이 감세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고 네. 공시가격을 조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을 소모하는데 그것도 네. 낭비다 이런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맞다 옳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현실화를 해도 좋은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세부담은 저는 그대로 네. 우리 국민들은 그대로고 현실화를 한다면 다른 세율을 조정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좀 줄여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67개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보유세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건강의료보험에도 건보료라든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공시가격을 잘못 올리게 되면 우리 서민들 또 의료보험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고령의 집 대해서는 한 채 있는 분들 소득 없는 분들도 맞습니다. 계시고 그래서 하니까. 네. 부자 세금이 필요한다면 차라리 부자 세금을 하나 신설을 하든지 누진 세율 뭐 구간을 하나 더 신설을 하든지 이런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게 또 그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그 뭐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들 하던데요. 네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요. 공시가격의 기존에는 150% 수준에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전세 사기에 악용이 됩니다. 150%나 해주니까 전세 가격을 부풀려서 보증보험 해주니까 전세 가격을 올려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네. 126%로 낮췄는데요. 네. 이렇게 낮추다 보니까 오히려 새롭게 들어오는 전세 세입자는 보증보험 기준이 낮아지니까 네. 전세금이 떨어지게 되고 전세금이 떨어지니까 또 역전세가 역전세가 나오는 생기는 거고. 문제인데 이번에 공시가격을 내리고 현실화도 무력화된다면 또 역전세가 생기지 않나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게 부동산 정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